지금부터는 정책 토론,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주제입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순서인데요. 이 후보께서는 1분 동안 자신의 부동산 대표 정책을 설명해 주실 겁니다. 이후에 4분간 시간이 더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로부터 질문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 팻말을 다른 후보들께서 들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질문자에게는 시간 2분이 주어집니다. 부동산 정책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자유롭게 주도권을 갖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최소 2명에게서 질문을 받고 나서도 혹시 시간이 30초 넘게 남았다면 제가 세 번째 후보께 질문을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30초가 질문이 2분이라고 약간 2분 한 후보당 2분입니다. 네. 그러나 좀 짧아져서 30초 이상 시간이 남을 때 세 번째 질문을 받겠고요. 만약 30초만큼 되지 않을 때는 그 이재명 후보에게 자신의 정책, 부동산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님 말씀에 사실은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돈이 안 되면 꼭 필요한 사람만 부동산을 가지게 되겠죠. 투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금융 또는 조세 부담, 거래 제한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책의 신뢰가 중요한데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어서 철저하게 부동산 불법 거래와 투기를 막겠습니다. 무주택자 누구나 살 수 있는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기본주택 100만 호를 포함해서 주택 250만 호를 저희가 공급하겠습니다. 정확한 정책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더해진다면 부동산 얼마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네, 1분 쓰셨고요. 박용진 후보가 먼저 질문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두관 후보께 질문 순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왔던 제도가 사실은 전세 제도인데요. 지금 뭐 전세난이 보통이 아니어서 우리 국민들의 시름이 크십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박용진의 든든 주거 3박자에는 가치성장 모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성장 주택 모델의 경우는 이 전세 수요를 담당하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께서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계시는 이 기본주택은 대부분이 다 이 임대료를 내는 사실상 공공임대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국민들 혹은 자산화를 원하시는 국민들에 대한 배려가 정책적으로 없는 것 아니냐.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 월세로 살라는 얘기냐. 이런 비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용진 후보님의 지적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이 지나치게 적은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 계획대로 이제 100만 호의 기본주택을 추가로 장기 공공임대 또는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분양하더라도 전체 주택의 1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0%는 아직도 시장의 몫으로 자유로운 거래로 남아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 집을 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다만 공공 영역에서 최소한의 집을 살 수 없지만 또 민간 시장에서 임대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 그게 이제 추가로 100만 호 정도를 만들어내겠다 이 말씀이니까 우리 후보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와는 좀 이렇게 상충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결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신 건데요. 저는 자산화를 어떻게 도우실 거냐 이제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전부 다 우리 후보들 다 지금 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젊은 세대들이나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럼 월세, 임대 안정적이니까 거기 살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니까 경기도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셨을 테니까 나중에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시장에서 일부는 가능하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첨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질문 내용하고 박용진 후보의 질문 내용이 비슷해서 그거는 제하고 지금 100만 호의 기본주택, 150만 호의 일반주택, 250만 호를 공급한다 그러는데 그걸 어디에 하시는 거죠? 후보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이 연간 2021년부터 30년까지 그러니까 연평균 56만 호를 공급하기로 계획을 해서 이미 발표되어 있고 그거는 수도권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분산되어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이제 서울에서 공급할 물량, 경기도에서 공급할 물량들, 또 각 지방 대도시에 공급할 물량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제 이 공약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데 그 이면을 좀 살펴보면 박용진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 내 집 하나 갖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좀 빼앗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왜 집 살라고 그래? 그냥 임대주택 평생 살지 이런 느낌이 강하게 와서 그런 느낌이 오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은 원래 주거 수단이죠. 사람이 안전하게 사는 공간인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투기 수단이 됐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투기 때문에 아예 집을 못 사는 사람, 영끌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이들 이런 분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전부 공공임대로 하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90%는 어차피 민간에서 계속 분양하고 공급되기 때문에 자산 형성 기회가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공공임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들께서는 무조건 시장에서 집을 구하기 때문에 집값이 자꾸 올라가면 그 피해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꿈을 빼앗는다 이런 것은 좀 지나친 걱정이실 것 같고요. 필요한 부분만 인정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2분씩 시간을 충분히 쓰셨기 때문에 정세균 후보께서 질문권을 신청하셨지만 이건 조금 어려우니까 다음에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박용진 후보께서 부동산 정책 1분간 설명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의 삶은 참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다양한 삶을 살고 계시고요.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죠. 부동산 정책이 강남 3구 아파트값 잡는 대로 총력 집중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은 시장 만능주의도 문제지만 시장과 대결하는 대결주의적 자세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비싸더라도 필요한 곳에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는 국민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정부가 적극적인 공급 정책을 가져야 됩니다. 내 집 하나 마련해서 주거 안정도 이루고요. 또 이 집값이 올라가면 노후 자산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나쁘게 봐서도 안 됩니다. 정부가 오히려 도와주어야죠. 시장에서 내 집을 마련할 돈이 없거나 필요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국민들이 지금 50%가 되는데 이 집 없는 국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돌봐야 하는 것도 정부가 할 일입니다. 저의 든든주거 3박자는 좋은 집, 충분 공급 전략과 가치성장 주택 모델, 마음 편한 임대 주거 지원 정책입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자, 정세균 후보께서 질문권을 쓰셨습니다. 네, 하시죠. 예. 저는 뭐 박용진 후보의 그런 철학이라고 할까 취지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서울의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최근에 뭐 통계를 보니까 지난 4, 5년 동안에 60%가 올랐다고 하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중산층에게는 적정 가격의 자가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에게는 양질의 임대 아파트를 대량 공급해서 주거권을 확립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박용진 후보가 제시한 것은 지금까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수요와 공급을 잘 조절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그런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 시장을 안정시키고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킬 것인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각각 부동산, 주택과 관련해서 좀 다양한 요구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좋은 곳에 좋은 집을 고가가 되더라도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을 좀 지금까지 규제 일변도였던 걸 좀 완화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분양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김포공항의 스마트시티 한 20만 가구를 서울 가장 지금 문제가 심각한 서울에 집중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전세 수요거든요.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데요. 가치 성장 주택 모델을 통해서
이게 공공과 자각을 서로 그 이익을 쉐어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 시간이 2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마무리 여기서 하겠습니다. 정책 기조는 알겠는데 네. 좀 구체적인 정책 보따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다음 분 말씀하시면 정세균 후보의 2분이 충분히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후보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주택 공급에 관한 약속을 많이 합니다만은 막상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 250만 호, 우리 정세균 후보는 더 많은 주택 공급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이 다 합쳐서 100만 호거든요. 분당과 일산 합쳐서 29만 호였습니다. 그만한 규모의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우리 박용진 후보께서는 김포공항, 태릉, 용산공원까지 다 집을 지어보자는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고 기존 후보님들의 그런 주택 공급 계약, 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서울에서 불이 났는데 집은 저기 경기도 쪽에다가 짓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하고 점점 멀어져서 1시간 반씩 출퇴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택 정책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김포공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그리고 한 20만 가구를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통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과 태릉에서도 공공 공급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량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해내야 이른바 전세 대란, 그리고 집값 폭등이 없이 공급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한 번에 250만 원, 한 번에 100만 가구,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안전판을 만들고 그 위에 차곡차곡 공급 정책을 만들어 나가느냐.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분명하면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못하게 막거나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 몰거나 이러면서 그 다음 스텝들을 못 나가고 오히려 시장에서 투기 세력한테 그 전쟁에서 지는 이런 결과들을 낳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정부의 의지와 계획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이번에는 정세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60초간 먼저 듣겠습니다. 예, 저는 그 특별한 공약을 했습니다. 학품화라고 학교를 품은 아파트. 서울에는 약 1,400개 학교가 공립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1,000개 정도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을 다시 건축을 할 때 여기에 5층까지는 학교를 넣고 6층부터는 아파트를 넣자. 그래서 학교와 주택이 같이 쓰이는, 물론 입구와 출구는 별도로 구분해서 안전 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는 없어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SK밸리 프로젝트인데요. 스마트 코리아 밸리.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 학교와 주거와 연구 기능을 함께 해서 10만 명의 우수한 인재를 만들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재혁신 프로젝트이면서 거기에 주택을 넣는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1분간 정책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분의 의원 후보로부터 질문권을 부여해드리고 토론을 이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질문권, 박용진 후보가 질문하시네요. 2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시장과 대결하려고만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시장에서 풀어야 될 건 시장에서 풀고요. 시장이 담아내지 못하는 걸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으로 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 징벌적 조세제도 그리고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이재명 후보님, 추미애 후보님, 또 우리 이낙연 후보님이 계속해서 가고 계시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토론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세균 후보님은 총리로 계실 때에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제 공급 위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고 정책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지금도 어쨌든 학품화 프로젝트가 잘 될지에 대한 약간 걱정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어쨌든 그런 발상 전환의 계획들을 제출하고 계시는 면에서는 정세균 후보는 다른 세 분들하고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 일변도, 징벌적 세금제도 이런 걸로 부동산 정책에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우리 정세균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권력이 절대 시장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규제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너무 쉽죠. 왜냐하면 규제는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는 하되 공급을 늘려서 수요와 공급이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대량 공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는 28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그냥 숫자를 늘어놓은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재원 대책은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하겠다. 특히 이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시장 기능을 복원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주택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2017년 가격으로 환원시키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후보께서 질문 팻말을 드셨는데요. 질문 시작하시죠. 제가 정세균 후보님께서 이제 공급 정책의 목표로 이제 280만 호 말씀을 하셨습니다. 5년간. 제가 이제 250만 호 말씀을 드려서 그보다 사실 좀 적은데, 이 250만 호는 사실 현 정부의 장기 공급 계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 56만 호 평균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현 정부에서 정한 건데 이낙연 후보께서는 자꾸 이걸 부정하시려고 해요. 이 점에 대한 의견 하나 말씀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위공직자들은 부동산 백지 신탁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우리 후보님 의견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마 이낙연 후보께서 그 정부에 계실 때는 그렇게 공급 정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 정책 기조를 바꾸어서 8사 대책과 금년도 2사 대책에 대량 공급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280만 호 공급 계획이라고 하는 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공직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시대는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지 신탁 제도가 거기에 적절한지는 잘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지 신탁 제도가 장점도 있지만 또 신탁해 둔 동안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의 투기는 확실히 근절시키는 정책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낙연 후보로부터 부동산 정책 60초간 설명 듣겠습니다. 네, 부동산 정의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정의 3원칙을 일찍부터 제시했습니다. 무주택자께는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1주택자께는 안심을 드리겠습니다. 다주택 투기자들께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를 끝내겠습니다. 주택 공급은 수요의 변화에 맞게 해야 됩니다.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3법, 토지공개념 3법을 통해서 자산 불평등, 특히 부동산으로 따르는 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청년들께는 청년 주거급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쪽에 서울공항을 이전해서 제2의 판교처럼 주택 3만 호를 짓고 그 주변에 층고 제한, 고도 제한을 완화하면 4만 호가 생길 수 있습니다. 50년 모기지로 분양주택 늘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세균 후보께서 먼저 팻말 드셨으니까 2분간 쓸 수 있고요. 박용진, 이재명 후보께서 거의 동시에 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정리를 좀 먼저 하고 돼야 될 텐데. 저는 딱 30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고루 좀 일단 정세균 후보 2분 쓰신 후에 박용진 후보 30초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골고루 좀 주실 수 없나요? 이쪽으로 시선이 안 오시는데. 아닙니다. 먼저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낙연 후보님은 이제 이 주택 문제에 대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질을 지금 아직도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 공개념 3법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이제 이 철학은 있는데 실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 시장은 공급을 확대하지 않고는 진정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게 거의 다 합의된 내용인데, 토지 공개념 3법은
이제 공급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20%까지 확대한다고 하는 게 그 내용이 통계 자료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OECD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OECD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공급한다고 하는 게 서울공항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공급 방안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이 방법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여전히 규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좀 구합니다. 네, 우선요. 이재명 후보의 250만 호 그리고 정세균 후보의 280만 호도 문재인 정부가 이미 발표한 205만 호 공급 계획을 포함한 것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의 주택 공급 대책의 대전제는 2사 대책 83만 호 그리고 그걸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205만 호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대전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2사 대책 정세균 후보가 총리 시절에 했던 건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 공급 확대는 제가 대표로 일하던 당이 주도했다는 것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정책위 의장을 통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매우 압박하는 식으로 해서 공급 물량을 늘렸고요. 네. 그리고 초기의 주택 공급은 정리하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재정 정책이 어떠했던가를 잘 아실 거고 네.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던가 함께 상의해서 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좀 2분 넘게 좀 사용이 됐지만 질문이 좀 1분 이상 좀 길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의 답변은 조금 더 시간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약속드린 대로 박용진 후보 30초 사용하시는데 이재명 후보와 동시에 들었지만 추미애 후보께서 네. 1분 30초 정도 시간 쓰시도록 양해를 해주신다면 네, 가겠습니다. 네, 30초 잘 지켜주십시오. 이낙연 후보께서 서울공항에 집을 짓자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일찌감치 내놨던 김포공항 스마트시티 건설 계획의 아류작 아니냐 하지만 저는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공항 팥길이 한번 뭉치시죠. 그런데 김포공항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20만 호가 더 이상이 가능하고요. 주택 불안의 핵심 진앙지인 서울이 바로 그 목표입니다. 그리고 서울공항이 이른바 또 다른 강남 재판이라고 한다면 김포공항은 수도권의 서부 지역,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 다 가능한 그런 계획이고요. 무엇보다도 서울공항 기능을 이렇게 김포로 이전하겠다고 이런 내용이 있으시던데 지금도 민원이 들끓고 있는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는커녕 분노에 기름을 붓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를 일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김포공항을 이전하는 네. 우리 공항 팥길이 좀 뭉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입니다. 네, 김포공항 이전로는 서울 시민들께 너무 많은 불편을 드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여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공항은 주된 기능이 대통령 및 국빈들의 전용기 이착륙, 미군 비행대대 이용 그리고 우리 수송기와 정찰기의 이착륙 이 정도입니다. 우리 대통령 및 국빈들의 전용기 이착륙은 김포공항에서 수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비행대대는 평택으로 옮기면 되고요. 다른 기능도 우리 공군 기지로 옮기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사회자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 안배가 좀 엉클어졌습니다. 이제 30초 쓰겠다고 박용진 후보 말씀하셨는데 답변까지 합쳐 1분이 다 됐는데요. 일단 추미애 후보께 양해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좀 시간이 엉켰기 때문에 제가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응답하실 수 있는 시간은 1분 드리고 이건 제가 특별히 좀 양해를 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두관 후보께서 찬스 카드를 드셨기 때문에 1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성남공항의 중요성은 총리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도 정찰기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 안보상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워싱턴 같으면 앤드류 공항 기지가 있고요. 일본 같으면 이루마 기지가 있고 프랑스에도 따로 브루제라는 기지가 있죠. 만약에 김포공항을 옮긴다 그러면 이런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앞뒤 1시간씩 비워놔야 됩니다. 그럴 때 피해는 국민이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화생방 전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각종 이 정보 기지가 있는 곳인데 그것을 어떻게 뺀다고 이전한다고 하시는 것인지 또 그것은
이른바 땅 투기하는 노른자위 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태까지 투기 세력의 민원이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고스란히 들어주려고 하시는지. 답변을 어떻게 하죠? 아주 짧게 해주시도록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경호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 이착륙만을 위한 곳이 오히려 경호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네. 자, 김두관 후보 1분 찬스 발언은 질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0초 쓰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주택 부지가 급하기로서니 김포공항이 20만 호를 짓는다는 문제, 그리고 서울공항이 3만 호를 짓는다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실 겁니다. 김포공항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고, 서울이란 세계적인 경제도시여 도시 경쟁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기여합니다. 일본 도쿄의 하네다, 상해의 홍차오공은 국경 수도공하고 셔틀로 운영이 돼서 서울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공항은 지금 추미애 후보께서 우려하셨듯이 그런 안보상의 문제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면 남산 깎아서 한강 메워서 아파트 짓겠다 이런 소리로 오해해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포공항과 서울공항에 아파트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두 후보께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공항의 안보 기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추미애 후보께서 부동산 공약을 60초간 설명하실 텐데, 일단은 제가 진행자로서 이낙연 후보 공약 설명 때 질문이 굉장히 몰려서 시간 관리에 좀 실패를 했는데, 너그럽게 다들 양해해 주셔서 이 상태로 좀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추미애 후보께 60초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지대개혁은 근본적인 대책입니다. 우리나라 연간 부동산 불로소득이 400조에 달하는데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과세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OECD 평균 실효세율, 보유세 실효세율 정도만 잡더라도 연간 한 30조의 세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저는 주권 배당이라고 해서 토지의 주인인 국민께 배당을 하고 싶습니다. 지대개혁은 부동산을 안정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양극화, 불평등을 해소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또 당장의 부동산 대책,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택지 조성 원가제를 도입해서 주택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 택지 비율을 80%로 높이겠습니다.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겠습니다. 양질의 공공 임대 주택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자, 김두관 후보께서 질문 팻말을 드셨고요. 그 다음에는 이재명 후보께서 들으셨거든요. 그 순서대로 2분씩 사용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미애 후보의 지대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아주 핵심적이고 너무 개혁적인데요. 헨리 조지가 주장을 했는데 실제 지금 전 세계에서 지대 개혁을 통해서 이런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좀 저는 가문에서 지금 잘 알지 못하는데. 네. 예. 대만이 아주 성공하고 있고요. 싱가포르,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하고 있고요. 예. 또 미국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보유세가 한 6, 7배 정도 높아서 토지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시장주의를 하면서도 토지의 독과점을 막는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유세를 매우 높인 나라들은 알고 있고 지대계획을 통해서 제대로 시행했던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덴마크에서 시행을 하고 1년 만에 정권이 무너져서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지대계획을 이 일반 국민들께서 사회주의 국유화 정책 이런 걸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혀 다릅니다. 물어보니까요. 전혀 좀 다릅니다. 다른 점을 네. 좀 설명해 네, 주시면 그러니까 좋겠습니다. 지대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자 하는 정책이 아니고요. 이른바 조세 정의를 구현하자 하는 것이고요. 토지 가치세제를 도입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토지에 관한 세들을 개편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잡다한 세금이 있죠. 이것을 통합 조정해서 단일세로 국토보유세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네. 후보께서 저 세목을 신설해서 아마 기본소득에 쓰겠다는 국토보유세하고는 어떻게 다르신 거죠? 국토보유세는 이른바 기본소득을 나눠주기 위한 재원으로 상정을 하신 거지만 저는
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토지 독점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발생, 또 양극화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께 2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도해 주시죠.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성원가에 연동해서 분양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매우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사실 이제 건설원가 공개를 제가 시작을 했고 또 이게 이 부실 방지를 위해서 이제 이 후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혹시 좀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신지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후분양 제도도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포 또 서울공항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성남시장 출신 아닙니까? 네. 성남시장을 8년을 했는데 사실 아주 오랫동안 서울공항을 개발하자 이런 논의가 참 많았습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또 이걸 검토한 일이 사실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거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짓겠다, 무슨 도시를 만들겠다 해서 제가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문제가 이게 한미 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치를 미리 알려주면 전에 LH 사태처럼 투기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이거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부동산 소개소에 나와 있는 매물이 다 들어갔다고 해요. 혹시 후보가 되셔서 당선되고 나면 이것이 확정이 될 텐데 이 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걱정이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한 의견 한번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으로 토지 투기 세력들이 그곳에 계속 공항 이전해달라 하는 것인데 그 투기 세력의 민원을 제일 먼저 들어주게 되는 것이고요. 성남공항을 이전하고 그 주변을 여러 가지 규제를 해제해버린다면 그린벨트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투기 세력을 고스란히 먹잇감이 되는 것이고요. 공급이라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정책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마지막 6번째입니다. 김두관 후보께 60초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LH가 땅 장사를 중단하고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직접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급용으로 택지를 만들어서 건설사에 판매하는 것은 민간 건설사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당장 중지시키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주택임대사업자 특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종부세 합산 배제, 지등록세 감면, 건보료 혜택까지 받아서 국민들을 엄청나게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 사는 41살 홍길동 씨는 584채의 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건강보험료 80%를 깎아줍니다. 정말 말이 됩니까? 저 이런 특혜를 당장 없애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거 없애자고 수십 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저 김두관 꼭 해결해 내겠습니다. 네, 자 박용진 후보께서 질문권을 드셨습니다. 2분간 시간 드리겠고 그 다음에는 이재명 후보가 드셨습니다. 그 김포공항 부지에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아까 우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님은 왜 그 주변 주민들의 수십 년 된 고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원래 김포공항은 인천공항 조성할 때 이전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지금 4활주로 완공됐고 5활주로도 계획이 있습니다. 1억 5천만 명이 이제 충분히 여기 수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인천공항 기능을 충분히 인천공항이 김포공항의 기능을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하는 건 우리 당의 정일영 의원께서 국토부에서도 또 인천공항에서도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00% 장담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국가 땅 아닙니까? 나라 땅인데 여기에 투기가 있을 가능성이 없고요. 이 인근 주변과 함께 마곡이랑 상암과 같이 하게 되면 서울 수도권의 서부권 전체가 균형 발전을 이루게 되는 거고 국토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짓지만 말자. 공항에다가 땅 짓는 건 남산 허물어서 한강 메우자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양산 의리지역구지만 살고는 김포의 풍무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 소음에 대해서도 제가 잘 접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포공항은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그리고 또 세계적인 글로벌 경제 수도인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 현장에서 만나보면 아침에 김포공항에서 도쿄에 출장해서 일본에서 업무를 보고 점심 먹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상해 홍차후 공항도 마찬가지고요. 북경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런 기능은 얼마든지 그 인천공항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나치게 서울 그 김포공항 이용객들 그 서울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혹은 효율적인 이용 문제를 전체를 다 놔버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보통 네,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제 2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건 적절한 시간에 좀 기회를 내서 김두관 후보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후보의 질문 2분간 주어지겠습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정한 토론의 규칙은 서로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국가 경영에 제일 중요한 건 질서 유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좀 미리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우리 김두관 후보님 이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김포공항 공항 또는 뭐 서울공항 이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저는 판단을 정확하게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 국익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아니 지금 위치를 발표하면 인기는 없겠지요, 정치인들이. 그런데 이게 실제로 발표됨으로써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생기게 되고 거래시장이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지금 부동산 개발 지구를 사전에 위치를 특정해서 한다는 게 저는 이게 개인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익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 잠깐 듣고 싶습니다. 어쨌든 여기 대선 후보들이 내년에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후보들 한마디 한마디는 굉장히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이 많은 지금 280만 호, 뭐 100만 호 이렇게 공급 위주 신규 공급을 참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기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다주택 임대 사업자들 특혜를 폐지하자고 주장한 것도 155만 정도의 주택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사실 그 중에서 아파트만 해도 39만 호 정도 되거든요. 판교 신도시가 3만 호니까 13배 정도 아파트를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의 특혜를 폐지하면 시장에 100만 하고 나오지는 않겠지만 충분하게 기존 주택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두관 후보가 준비한 부동산 정책까지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느 후보의 정책에 그리고 그 토론의 내용과 방식에 고개를 끄덕이셨을지 궁금해지네요. 지금 추미애 후보가 찬스를 쓰셨는데요. 부동산 관련된 것과 상관없이 일단 1분 시간이 주어집니다. 질문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지금까지 각 후보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서 부지 대책을 자꾸 물으시면서 그걸 공항을 언급하시는데요. 공항은 이미 김포공항은 종합계획이 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200만 호도 진행되고 있어서 뭐 250만 호, 280만 호 이런 뻥튀기는 필요치 않고요. 10만 호만 꾸준히 계속 공급이 돼도 가능합니다. 그 10만 호는 1종,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면 적어도 9만 호 정도는 확보가 할 수 있고요, 매년. 그리고 지금 그 서울에서 한 22개 지역에 스마트 에코 시티 해서 그것을 대안으로 저는 제시하고요. 한 2만 호가 더 추가 발생할 수 있다 보는 것이고요. 또 이 구주택이 나올 수 있게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좀 적용을 하지 않도록 해서 구주택이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총정리하는 제 정리의 말씀까지 듣는 것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논의를 마치겠습니다.